페이지 한번 볼게요. 저번 시간부터 배웠던 거 간단하게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13에서 16세기 전반에 걸쳐가지고 이탈리아에서 뭐가 시작됐죠? 르네상스가 시작됐죠. 그죠? 그리고 이 르네상스는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문화잖아요. 중세 신중심의 사회에서 어떤 인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탐구해보는 게 그 르네상스라는 문화적인 흐름이었는데 여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16세기에 일어난 독일에서의 사건이 무슨 개혁이죠? 종교 개혁이죠. 어느 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어요? 독일의 대표적인 종교 개혁가 마르틴 루터죠, 그죠? 독일은 교황청 착취로 불만이 많았다 그랬죠. 별명이 뭐라 그랬죠? 교황청에 뭐라고 불렀죠? 젖도라고 불렸다 그랬죠. 짜면 짜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11조니 헌금이니 뭐니. 성 베드로 대성당 더 크게 지으려고 면벌부를 팔았죠. 인덜겐치아라고 불려요. 면벌부. 자,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어요. 신학대학에. 맞아요.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죠. 자, 당시 루터를 가지고 막 말이 많았죠. 결국은 루터가 이 신흥로마 제국 황제에 의해서 이렇게 보름스 국회라는 곳에 서게 돼요. 그리고는 여러 성직자들이 모인 가운데 교황청으로부터 파문당했다는 선고장을 받아요. 자, 그래서 루터가 이제 끝이다 싶었는데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이 있었죠. 그쵸. 작센 같은 곳에 그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이 루터를 피신시켜주고 루터가 그 틈에 뭘 했죠? 그쵸.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했죠. 이거는 교황청에서 길길이 날뛴 일이었죠. 오로지 그 라틴어로만 낸 성경, 그거에 대한 해석은 교황청만 담당하고 있었는데 루터가 교황청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독일 사람들 읽기 쉽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자, 당시 교황청이 헌금이나 11조 같은 거 강요하면은 제후들도 불만이 많았지만 문제는 제후들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게 농민들이었죠. 그죠? 자, 이 농민들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듣고, 자, 이제 기존에 많은 그 영주들로부터 억압받아오는 것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농민전쟁이 일어나요. 자, 근데 루터는 그 교황청에 반대하는 제후들 편이나 귀족들 편을 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농민들이 막 귀족들을 공격하거나 이런 건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죠. 그래서 농민전쟁을 루터가 비판하면서 루터파 교회는 농민들의 지지는 얻지 못해요. 그래서 주로 제후들이나 여러 귀족들한테만 지지를 받는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슈말칼덴이라는 지역에서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끼리 동맹을 맺고 독일 내에서 카톨릭 대 루터파 대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 결국은 한 10여 년간, 아니 20여 년간의 기나긴 전쟁 끝에 아우크스부르크라는 곳에서 화의가 맺어지죠. 1555년. 자, 이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 저기 독일에 사는 그 농노들이나 독일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살고 있는 지역의 영주, 그 영주가 믿는 종교, 그 종교를 이제 믿을 수 있게 돼요. 무조건 요 이전에는 카톨릭이었죠. 근데 만약에 그 독일의 여러 지역의 제후 중에서 한 제후가 루터파를 지지한다면 그, 그 제후가 다스리는 지역에 사는 농노들이나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제 루터파를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파 신앙의 자유가 이때 비로소 인정이 됐다. 짧게 보면 20년, 길게 보면 30년간의 기나긴 독일에서의 전쟁 끝에 루터파가 신앙의 자유를 먼저 얻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스위스에서는 누가? 장 칼뱅. 자, 칼뱅은 성서 중심주의를 제안했죠. 뭐, 그 교황청에서 줄곧 얘기하던 연옥이라든지, 연옥은 단테의 신국에서도 등장을 했는데, 원래 성경에는 연옥이란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일부 교황, 추기경, 성직자들이 그 연옥이란 개념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성모 마리아 상을 비롯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기독교 성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칼뱅은 다 비난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성직자나 추기경들, 교황 등이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오로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만 믿어야 된다. 로마 카톨릭이 강력하게 유럽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사제로 이어지는 개서제라는 그 피라미드 같은 조직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멀리 저기 이탈리아랑 멀리 떨어져 있는 프랑스나 독일에 사는 사람들도 그 이탈리아 로마에서 파견한 추기경이나 대주교나 주교의 지시나 지배를 따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성직자들이 교황청으로부터 파견돼 오면 온갖 그 교황청 권위를 등에 업고 나쁜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장로제라는 걸 도입을 하죠. 칼뱅파 신교도들은 교회를 이끌어갈 임원들을 교황청에서 파견하는 거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오래 다니고 근면 성실한 사람들을 자기들이 장로나 권사 이런 걸로 임명하는 거예요. 세연이는 성당 다녀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교회를 가면 오래 교회 다녔던 사람들을 장로님, 뭐 권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뭐 집사님 이렇게. 이거는 교황청에서 인가를 받은 게 아니라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 붙여주는 일종의 감투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의 구원은 신의 섭리 속에서 미리 예정돼 있다. 이게 뭐죠? 예정설이죠. 자, 모든 직업은 신의 소명을 받은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직업 소명설이라고 부르죠.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교황 말대로 하거나 추기경 말대로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구원은 어떻게 돼 있어요? 결정에 돼 있는 거죠. 이게 칼뱅의 예정설. 특히나 이제 그 직업을 자기가 가지게 된 직업을 신이 내려주신 소명에 의해서 가지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직업을 열심히 출근하고 퇴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돼서 돈을 버는 것 자체를 이 칼뱅파들은 좋게 봤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예전에 카톨릭에서는 돈을 좀만 많이 번다면은 무조건 기부해라, 아니면은 봉사해라,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그 카톨릭에서 그 교황들이 이제 뺏어갔는데 이 칼뱅파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저축하는 걸 긍정적으로 봐서 이게 나중에 자본주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던 상등 시민층이 카톨릭에서 많이 칼뱅파로 개종을 하게 돼요. 영국으로 간 칼뱅파 신교도들을 뭐라고 불렀죠? 청교도라고 불렀죠. 프랑스로 간 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불렀죠. 잔 달프레 앙리 사세 기억나죠? 네덜란드로 가는 신교도들을 고이센이라고 불렀죠. 이 사람들이 주도돼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전쟁을 80년이나 일으키게 되죠. 자, 그리고 스코틀랜드로 간 장로파라고. 영국은 누굴 떠올려야 되죠? 헨리 8세를 떠올려요. 원래는 되게 카톨릭에 독실했던 사람인데 자기 이혼 문제로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하게 되죠. 스페인의 공주였던 캐서린과 이혼하고 앤 불린이랑 결혼하는 과정에서 교황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자 자기가 교회 수장임을 선포하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수장법이라는 거고, 이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영국 성공회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국 교회 수장이 영국 왕이라는 걸 선포함과 동시에 당시 영국에 있던 로마 교회의 수도원이나 여러 재산들을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해산하고 다 몰수해버렸죠. 자, 그래서 교황으로부터 파문당하고 완전히 로마 교황과는 발길을 끊게 됐단 말이에요. 자, 헨리 8세가 죽은 다음에 헨리 8세가 어렵게 얻었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16살에 금방 죽죠. 에드워드 6세가 죽고 나서 캐서린의 딸이었던 블러디 메리가 왕이 됐죠. 이 메리는 다시 카톨릭 정책을 펴가지고 성공의 신도들을 막 잡아서 죽이고 했죠. 종교 재판하고. 근데 그 메리가 오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고 누가 또 왕이 되죠?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되죠. 엘리자베스 1세는 통일법이라는 걸 발표하죠. 자, 그래서 이제 영국을 대표하는 종교는 뭐가 돼요? 성공회가 되죠? 그 성공회가 이름도 이제 뭐라고 불리게 되죠? 그때부터는 국교회라고 불리게 되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렇게 신교도들이 막 확산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했죠. 자, 카톨릭에서 문제 생기면은 대책회의 여는 거 뭐라고 불렀어요? 공의회라고 불렀죠. 자, 독일의 조그만 도시 트리엔트에서 열린 무슨 공의회? 트리엔트 공의회. 자, 교황이랑 교회의 권위, 여전히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재확인하고요. 잘못된 것들 이제는 하지 않겠다. 면벌부 판매는 완전하게 합법이다. 하지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종교재판소를 만들어가지고 신규 관련된 사람들을 모조리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재판에서 마녀사냥에 처하게 되죠. 그리고 읽어서는 안 되는 책들, 칼뱅의 책이라든지 루터의 책이라든지 그 밖에 번역된 성경들을 못 읽게 금서 목록들을 만들어. 그리고 로욜라라는 스페인의 선교사가 주도해서 만든 단체. 무슨 단체죠? 예수회라는 단체가 있었죠. 국내 예수회 재단으로 이제 운영되는 대학교가 서강대학교랑 카톨릭대학교 이런 대학교들이 있어요. 그 예수회는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회가 여기저기 이제 그 신교들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여기저기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16세기 무렵은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인데 한편으로 또 무슨 시기이기도 해요. 신학로 개척이 일어나가지고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신대륙이 발견된 시기란 말이에요. 이 신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카톨릭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빨리 포교를 하고, 자, 사람이, 한번 이제 태어나가지고 첫 번째로 믿게 된 종교를 보통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빨리 카톨릭을 알려야겠죠. 그러니까 그 카톨릭을 알리기 위한 단체로 예수회란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발견된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등지에서 카톨릭 선교 활동을 전개하게 되죠. 중국을 찾아갔던 선교사로 유명했던 사람이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고녀만국 전도라고 해가지고 명나라 조정에 아메리카, 아프리카, 호주 이런 지금의 5대양 6대주가 다 그려져 있는 세계 지도를 중국 조정에다 선물을 한다. 그리고 아담 샬이라는 선교사. 들어봤죠? 이 선교사는 당시에 중국에서 그 이 절기랑 잘 맞지 않던 달력을 서양 역법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바로잡는 데 큰 공헌을 한다. 아담 샬에 의해서
시헌력이라는 달력이 도입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담 샬은 또 한국 사람도 연관이 있죠. 이 사람 누구랑 만났죠?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랑 만났죠. 이 소현세자한테 망원경이라든지 성경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네주고 알려줬다 그랬죠. 교회당에. 소현세자가 그거 들고 조선으로 귀국했다가 얼마 안 있어서 어떻게 됐죠? 그죠? 의문의 죽음을 당했죠? 독살이 유력한. 그 사람들이 다 예수의 선교사들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종교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데 가장 종교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났던 거는 네덜란드 지역이었죠. 네덜란드는 13세기부터 청어잡이, 청어라는 그 기름 많이 나오는 물고기 잡이랑 그리고 그 모직물공업 이거로 크게 번성하던 뭐라고 불리던 지역이었어요. 플랑드르라고 불리던 지역이었죠. 이 지역을 당시 스페인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왕가. 합스부르크는 원래 오스트리아 왕을 차지하고 있는 가문인데 신성 로마 제국 황제까지 겸하고 오스트리아 대공도 겸하고 당시 이제 스페인의 왕까지 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 너희들은 전쟁을 해라. 우리들은 결혼을 할 테니. 자, 그래서 이 합스부르크 가문은 여러 왕족 귀족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왕이랑 스페인의 공주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리고 스페인에 만약에 왕실 남자 혈통이 끊기게 되면 그 스페인 땅을 누가 고스란히 가져갈 수가 있어? 프랑스가 고스란히 가져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혼이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유럽에서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 당시 스페인, 신성 로마 제국, 뭐 그 밖에도 뭐 여러 지역, 이탈리아 북부 여러 지역들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가 이 합스부르크 왕가인데 당시 스페인 지역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왕은 펠리페 2세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구? 이 사람 당시 신항로 개척 때 스페인이 신대륙 발견한 다음에 막대하게 거기서 금과 은을 들여오는데 그 금과 은 막대하게 들어온 그걸 가지고 이제 바다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해적들로부터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네 그 금과 은을 지키기 위한 어마무시한 해군들을 육성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 펠리페 2세는 뭘로 유명했냐면 무적 함대라고 불리는 이 함대로 유명했죠. 이 스페인이 네덜란드 지역도 지배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북부에. 여기를 카톨릭을 강화하면서 더욱더 옥죄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때 네덜란드에는 돈 많이 번 상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여러 가지 금기들이 다 확 많이 되는 지역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서 스페인에 대한 독립전쟁이 무려 몇십 년이나 벌어진다고 이게 80년 전쟁이죠. 자, 그래서 이때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는데 네덜란드 안에서도 남북이 있는데 북부는 신교 영향력이 강한 지역이었고 남부 10개 주는 여전히 카톨릭을 많이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북부 7개 주가 독립되고 남부 10개 주는 아직은 부교를 유지하게 되는데 요 남부 10개 주가 네덜란드 바운더리 안에 같이 있다가 얘네가 나중에 프랑스에서 칠월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1830 년에 프랑스에서 7월 혁명이라는 게 일어날 때 이때 그 영향으로 그 네덜란드 남부에 있었던 남부 10개 주가 가톨릭이 독립을 한다. 그 나라가 오늘날의 무슨 나라다? 벨기에라는 나라. 그러니까 벨기에는 이제 네덜란드랑 원래 하나의 나라였어요. 자, 그리고 80년 전쟁의 결국 끝으로는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게 돼요. 이제 오늘 배울 베스트 팔렌 조약이 여기서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스위스의 독립도 허용이 돼요. 그리고 칼뱅파
루터파는 100년 전에 아우구스부르크 화의에서 이미 허용됐죠. 칼뱅파의 자유도 이때 허용이 된다. 자, 한국에서 임진왜란 같은 막 선조, 임진왜란 이런 거 일어나고 있을 때 프랑스에서는 또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죠. 앙리 2세, 노스트라다무스, 눈에 찔려서 죽게 되죠. 기억나죠? 자, 이때 프랑스에서 신교도들 뭐라고 불렀죠? 위그노라고 불렀죠. 위그노 전쟁이 일어나요. 자, 위그노 전쟁. 여기서 뭐 저번 시간까지 많은 얘기를 했죠? 결국은 그 세 명의 앙리 드 기즈, 앙리 3세, 앙리 부르봉. 자, 근데 앙리 드 기즈가 먼저 앙리 3세한테 암살을 당하고 앙리 3세도 광신도에 의해서 죽죠. 그래서 결국은 발루아 왕조의 대가 끊기고 부르봉 가문의 앙리가 왕이 되죠. 그죠? 그 사람이 앙리 4세였죠. 앙리 4세가 원래 종교가 뭐였어요? 위그노였죠. 근데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계속 카톨릭으로 개종했다, 위그노로 개종했다 반복을 하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6번을 개종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카톨릭으로 다시 개종을 하는데 개종하게 된 이유는 어디로 들어가기 위해서였어요. 파리 시민들이 위그노가 왕이 된다고 하니까 이걸 되게 싫어했죠. 그래서 막 앙리 4세가 파리 포위한 다음에 파리 시민들이랑 뭐 결사항전 벌였잖아요. 그러다가 파리 시민들이 스페인 군대를 끌어들이니까 앙리 4세가 마지막으로 또 개종했죠. 그죠? 그러면서 파리로 들어가서 이제 왕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낭트라는 곳에서 칙령을 발표하죠. 프랑스 안에 있는 위그노들, 칼뱅파 신교도들이 마음대로 그 신교를 믿을 수 있게끔 신앙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칙령이었죠. 그죠? 앙리 4세는 여왕 마고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죠. 그 마고랑 이혼하고 사랑하는 여인 가브리엘 데스트레라는 여인이랑 결혼했는데 그 데스트레라는 여인이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지참금, 결혼식 지참금으로 무려 100억 원을 가지고 온 이탈리아 마리드 메디시스란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그 마리드 메디시스랑 앙리 4세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루이 13세라는 9살짜리 아들이었어. 앙리 4세가 암살당했죠? 그러면서 9살짜리 루이 13세가 왕이 되는데 루이 13세 엄마가 누구였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탈리아였죠. 마리드 메디시스였죠. 마리드 메디시스가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기가 데리고 온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권력을 많이 쓰고 막 자기 마음대로 정치력도 없으면서 이렇게 마음대로 프랑스를 주물럭거리니까 거기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죠. 루이 13세가 16살이 되던 해에 엄마로부터 반기를 들어가지고 엄마를 불로아송에 가둬버렸다 그랬죠. 원래 엄마가 뽑았던 추기경인데 이제 루이 13세가 유리해지니까 루이 13세 편을 들게 된 프랑스의 추기경 리슐리에라는 추기경이 있다 그랬어요. 리슐리의 추기경은 소설 알렉산드르 뒤마 소설의 삼총사라는 소설의 악역으로 나오는 인물인데 리슐리에는 아주 냉정하고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 조금 이따 할게요. 자, 그리고 요건 저번 시간에 얘기 안 한 건데 신성로마 제국으로 가볼게요. 신성로마 제국은 예전에 지도도 한번 보여줬지만 수많은 제국들이 한 연방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신성로마 제국이었죠. 그죠? 방금 얘기했지만 신성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계속해서 배출하던 가문은 오스트리아 대공을 겸하고도 있던 어느 가문? 합스부르크 가문이었어요. 예. 자, 그 합스부르크 가문은 이제 카톨릭인데 문제는 이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권이 그렇게 셌나요? 세지 않았나? 세지 않았죠. 이 신성로마 제국 황제는 제국 안에서 힘이 좀 센 제후들 일곱 제후가 황제를 투표로 선출을 했단 말이에요. 자, 황제권이 세면은 황제가 자기 자식한테 황제를 계속 물려주고 이걸 세습할 텐데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자, 근데 그 일곱 선제후 가문 중에서 보헤미아 왕국이 있었어요. 보헤미아는 지금은 어디죠?
체코라고 들어봤어요? 체코를 예전에 보헤미아라고 했죠. 체코 수도가 어디죠? 프라하라고 들어봤어요? 자, 이 보헤미아는 그 일곱 선제국 국줄 중에서 나머지 여섯 선제국들은 다 공국인데 보헤미아만 왕국이었어요. 땅덩어리도 꽤 크고 힘도 꽤 센 나라였단 말이에요. 이 보헤미아가 그런데 신교를 믿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그 신성로마 제국 오스트리아의 이제 그 대공이었던 페르디난트 2세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합스부르크 가문이에요. 오스트리아 대공 자리도 차지하고 그때 어떤 혈통에 따라서 보헤미아 왕국의 왕도 된다. 근데 이 사람은 완전한 어떤 사람이에요? 친 카톨릭이었다. 자, 카톨릭 군주가 신교 국가인 보헤미아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신교 국가 보헤미아로부터 세금도 많이 뜯어가고 이런저런 카톨릭 정책을 강요하니까 보헤미아 안에 있던 신교 귀족들이 이게 좋았을 리가 없죠. 자, 그래서 꽝 하고 전쟁이 벌어지죠. 이 전쟁을 시작으로 신성로마 제국 안에서 신교를 믿는 제국들과 구교를 믿는 제국들 간에 치열한 전쟁이 30년 동안 벌어지게. 이게 무슨 전쟁이다? 30년 전쟁. 이때 신교 국가로 떠오른 나라들이 이 보헤미아와 더불어서 덴마크란 나라가 있고요. 들어봤죠? 그리고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대부분 루터파를 많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압하려는 구교 국가들로는 스페인이 있었고, 그리고 그 로마 교황 쪽에서 보낸 이탈리아 군대가 또 있었죠. 그리고 오스트리아라든지 신성로마 제국 안에서 황제를 지지하는 파들이 주로 구교 국가를 지지했죠. 처음에는 누가 더 유리했을까요? 군사 숫자나 여러 면에서. 생각보다 신교가 군사 숫자가 더 많았어요. 한 10만 대 5만 8천 정도. 자, 근데 문제는 신교 측 군인들은 대부분이 다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이었어요. 용병들이었단 말이에요. 용병들은 어 이제 위급한 일이 생기면은 잘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용병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돈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교 군대가 쳐들어오면 당시 그 용병들, 신교 측의 용병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제 막 우리는 아주 막 훈련도 많이 받았고 돈 많아가지고 무기도 좋은 거 많아 하고 위협을 했다 그래요. 그럼 그때 조교 측에서 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야, 더블. 두 배, 두 배. 그러니까 신교 측보다 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두 배 더 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신교를 지지하던 이 용병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부교 쪽으로 또 듣기도 하고. 그리고 자, 전쟁을 하다가 이게 좀 그러니까 가망이 없어 보이는 전투가 있으면은 이제 신교 쪽 용병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 부교 측에다가. 자, 우리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에 쳐들어갈 테니까 알아서 해. 자, 그렇게 해서 쳐들어간다고 미리 예고를 하고 전투를 벌이는가 하면은 아무튼 그 신교 측 용병들은 제대로 싸우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전투 초기에는 숫자는 적었지만 주교 측이 번번이 승리를 거뒀어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흥 강국인 신교 국가들,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강력한 무기, 당시 어떤 무기냐면 머스킷총. 이 머스킷총은 전장식이에요. 너희 장전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장전이라고 하는 거는 총알을 쏠 수 있게끔 이렇게 총에다 딱 걸어 놓는 걸 장전이라고 하죠. 어떤 이제 이게 총구가 있으면은 이 앞에다가 총알이랑 화약을 집어넣어요. 꼬챙이 같은 걸로 밀어넣고 그리고 뒤에 이제 그 심지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 심지가 씩 타고 들어가서 화약을 딱 자극하게 되면은 펑 터지면서 그 총알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는 이제 최신 무기였는데 이 머스킷총을 이용해가지고 이들이 활약을 하면서 또 부교 측이 크게 밀리게 된다. 신교 측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자, 그런데 전쟁에는 보통 수단과 방법을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리죠. 자, 그래서 카톨릭 진영, 부교 쪽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스페인 쪽에다 원군을 요청한단 말이에요. 근데 스페인이 그냥 왔을까요? 아니면 뭔가 약속받고 왔을까요? 신성 로마 제국 측에서 땅을 떼어주겠다는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부교 진영에다 그 스페인에다가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있는 알자스란 땅을 떼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스페인이 이걸 도와주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봐봐. 결과적으로 이 전쟁은 서로 굉장히 성스럽고 자기 종교를 지키기 위한 그런 종교적인 목적으로 일어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뒤에서 다 뭐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에요? 돈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자기네 나라 이해관계를 위해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대표적인 일이 자, 신교, 구교가 양측에서 막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고 있을 때 이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나라가 있었어요. 어린 루이 13세가 그쵸 프랑스란 나라 왕이었던 이 나라 루이 부르봉 왕조 특징 왕족들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개종도 잘하고 게으르다 그랬죠. 왕은 게으르고 중요한 데만 결정적인 것만 딱 결정을 하고 게으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부르봉 왕조 특징은 그 게으른 부르봉 왕조 왕들 아래 유능한 신하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 유능한 신하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삼총사의 악역이기도 했던 누구? 리슐리에라는 추기경이었단 말이에요. 이 리슐리에는 아까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추기경이라 그랬죠. 추기경이면은 부교예요, 신교예요? 카톨릭이죠. 교황 다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추기경 리슐리에 그러니까 부교 입장으로서 당연히 수십 년 전쟁에서 부교를 지원해야 되죠, 카톨릭을. 근데 당시 프랑스 상황이 스페인, 신성 로마 제국, 자, 이런 나라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압박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프랑스가 신성 로마 제국 안에 30년 전쟁에서 부교 편을 들게 되면은, 자, 이 스페인이나 신성 로마 제국만, 그리고 교황청만 웃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슐리에가 어떻게 했을까요? 프랑스는 구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30년 전쟁 때 신교 편을 들게 돼요. 자, 이거는 종교적인 신념과는 상관없이 뭐를 위한 거예요? 나라의 이해관계를 위한 거죠. 자, 이런 전쟁이 결국 30년 전쟁이었고 결국은 30년 전쟁의 결과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이 되죠. 여기서 비로소 칼뱅파에게도 신앙의 자유가 허용이 됐고요. 그리고 스위스란 나라 80년 전쟁 때 스페인에게 계속 시달리고 있던 네덜란드 나라가 이제서야 비로소 독립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종교개혁 얘기를 쭉 해봤어요. 뒤에 가볼게요. 자, 이게 이제 그 30년 전쟁의 종식. 독일에서는 30년 전쟁, 네덜란드에서는 무슨 전쟁이었죠? 80년 전쟁이었죠. 이 전쟁의 결과 체결된 조약이 베스트팔렌 조약. 베스트팔렌 조약의 내용, 뭐의 자유를 허용한다? 칼뱅파의 신앙의 자유. 그리고 어느 나라의 독립?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독립이 여기서 승인이 된다. 자,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87페이지. 자, 신학로 개척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요게 이제 십자군 원정 당시부터, 십자군 원정이면 11세기, 12세기까지 올라가죠.
그 시기부터 동방 원정을 나갔던 십자군들, 그 중에서는 기사들도 있었지만 상인들도 있었고 농노들도 있었죠. 그 사람들이 이슬람 지역으로 쳐들어갔다가 그 이슬람 상인들에 의해서 그 유럽에 팔기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물건 중에 히트를 쳤던 물건이 뭘까요? 여기 적혀 있던 향신료. 파프리카 들어봤어요? 네, 좋아하나요? 피망, 그닥? 네. 시나몬, 이건 뭐죠? 시나몬이 뭘까요? 시나몬. 맵쌀한 건데, 이거 약간? 시나몬 카푸치노, 시나몬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어요? 시나몬이 뭘까요? 계피라고 부르죠. 들어봤어요? 계피? 시나몬. 넌맥, 이건 뭘까요? 육두구라는. 아니스, 이건 미나리 향이 나는 네, 그런 작물이고요. 민트는 뭔지 알죠? 네, 바카라고 하죠? 민트 초코 좋아해요? 좋아해요? 민초도 아니구나. 선생님도 민초 잘 안 먹어요. 페퍼는 뭐죠? 페퍼? 후추죠, 후추. 칠리, 이런 거 들어봤죠? 네. 오레가노, 주니퍼, 이건 소나무 열매고. 터메릭이라고 해서 이거는 강황이라고 하는. 너희 그 카레 그 누런 그런 강황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약재이기도 한데 생강 같은 거 이렇게 좀 깠을 때 누렇게 나오는 부분을 이제 강황이라고 한다 그래요. 약재로도 쓰이고 베일리프 이런 거 이제 고기 잡내 같은 거 잡아주는. 왜 가끔 엄마가 고기 요리 같은 거 할 때 그런 나뭇잎 같은 거 넣는 거 혹시 본 적 없어요? 클로브. 요거는 이제 아직 꽃이 피기 전에 그 꽃몽오리 상태에 있는 그런 또 향신료라고 하고. 진저는 뭐죠? 진저? 생강이죠, 그죠? 생강, 진저 브레드맨 뭐 이런 거 영어 만화 같은 거 본 적 없나? 로즈마리 들어봤죠, 이런 거. 바닐라, 카다몬. 카다몬은 이제 씨앗채로 먹는 그런 음식들인데, 자, 이런 것들이 그 음식의 부패를 막아주고, 부패는 뭐죠? 썩는 거죠. 썩는 걸 막아주고, 음식의 풍미. 풍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음식을 더 감칠맛 나게 맛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향신료죠. 이 향신료가 한번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정말 이 향신료가 없어서 못 파는 진짜 중요한 물건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저 동방으로 가서 향신료를 어떻게든 가져오고 싶은데 동방에서 향신료가 많이 나는 지역은 어딜까요? 향신료의 산지. 카레 유명한데 어디? 인도죠. 자, 동방에 인도를 너무 가고 싶어요. 아주 오랜 옛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는 사람이 인도를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인도를 직접 가려니까 갈 수가 없어요. 누가 막고 있었을까요? 이슬람 세력들이 이거를 막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십자군 원정 당시에 누가 막고 있었어요? 셀주크 투르크. 그리고 14세기, 15세기 넘어오면서 더 강력한 투르크? 자, 이런 투르크 왕국들이 이 지금 유럽의 동방 이동을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스만 제국은 유럽인들 이동하는 거를 일부는 허용을 해주는데 문제는 오스만 제국에게 막대한 수수료나 돈을 내야 돼. 통행세로. 자, 이런 거 감내해 가면서 향신료를 얻는다는 거는 이제 사실은 쉽지 않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인도로 직접 갈 수 있을까? 그런 요구들이 유럽에서 끌어오르기 시작했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자, 프레스터 존. 존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이죠. 사제 요한이 동방의 어느 곳인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신앙심에 가보고 싶어 하는 성직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서양인이면서 이탈리아 사람이면서 정말로 그 인도를 거쳐가지고 중국으로 갔다 와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 자, 중국에 가서 누굴 만났죠? 중국에 당시에 몽골이 세운 원나라가 있었는데 원나라를 가서 쿠빌라이라는 사람 만나죠. 쿠빌라이는 원나라의 세조랑 황제죠, 그죠? 자,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다시 자기네 이제 나라 이탈리아로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 군인이었거든요. 자, 군인으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적에게 잡혀가지고 포로가 돼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그 감옥을 지키는 그 옥지기한테 자기가 동방 갔다 온 경험들을 쭉 말로 풀어낸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옥지기가 받아 적은 그 견문, 그 여행기가 뭐예요? 동방 견문록이에요. 이 동방 견문록이 유럽에 전해지면서 유럽 사람들이 동방에 대해서 더욱더 큰 호기심을 가지게 돼요. 자, 그리고 예전에 유럽에서는 그 배가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이 배가 일단은 먼 바다, 멀리 가는 거를 원양항해라고 하죠. 원양항해를 하려면 배가 일단 튼튼해야 되죠. 그죠? 튼튼하고 바다를 멀리 이제 이렇게 가려다 보면은 배가 일단은 안정적이어야 되죠. 폭풍우나 파도가 일었을 때 배가 막 뒤집히거나 이러면 돼야 큰일 나죠. 다 죽는 거죠. 자, 근데 예전에 쓰이던 배들은 뭐 카라벨선, 카락 이런 배들이었는데 이 카라벨선은 인턴시 안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여기 보이면 아시겠지만 삼각도시죠. 그죠? 이 삼각도들은 음, 이게 방향 전환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좋아요. 근데 이게 삼각도는 바람을 많이 받지를 못하죠. 사각형에 비하면은. 방향 전환이나 이렇게 짧은 거리, 이렇게 이렇게 돌거나 이동하는 데는 좋은데, 먼 거리를 안정적으로 항해하는 데는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그리고 이 카라벨선 배 자체가 작단 말이에요. 뭐 15m, 10m밖에 안 되는 그게 크지 않은 배라. 이런 배로 그 먼 바다 막 대양을 건너거나 하는 것들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웠겠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낫다는 이 카락이라는 배. 이 배는 이제 나중에 콜럼버스가 이 카락선을 산타마리아호라는 배를 타고 이제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이 배를 타고 가거든요. 이런 배를. 근데 이 배는 저 아까 봤던 카라벨선에 비하면은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더 뭔가 좀 약간 안정감은 더 있는데 문제는 이 지금 선체가 어때요? 좀 아까 그 배에 비하면 이게 높단 말이에요. 많은 것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이게 높게 만들어졌는데 높은 배들은 문제는 이게 안정적일까요? 파도가 치거나 하면 잘못하면 이 배가 어떻게 될까요? 옆으로 넘어지는 거 뒤집히거나.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 카라벨선이나 카락선들은 그렇게 원양항해에 적합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역설적인 웃기게도 나중에 콜럼버스가 이 배들을 타고 신대륙을 발견하긴 해요. 그리고 요 무렵에 아무튼 이제 스페인 같은 나라 주도로 이렇게 거대하고 원양항해를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배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스페인어로는 갈레온선이라고도 부르고 영어로는 이제 갤리온선 이렇게 부르죠. 이런 배들이 개발돼서 먼 거리를 갈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낮에는 그 햇빛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지구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경도나 위도 같은 것들을 알려주고, 자, 그런 나침반 혹은 경도 위도 같은 걸 알려주는 성반이라고 불렸던 아스트롤라베. 자, 이런 것들이 발명이 되면서 이제 뭐먼 거리를 항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88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그리고 요 무렵에 여기 무슨 반도죠?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있는 이 반도? 이베리아 반도죠. 이베리아 반도는 8세기 이래로 어느 나라 지배를 받았어요? 이슬람 지배를 받았죠. 우마이야 왕조 기억나요? 자, 그런데 12세기부터 이 스페인 사람들이 힘을 똘똘 뭉쳐가지고 계속 이 이슬람 세력들을 몰아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5세기 중엽 되면은 점점 이슬람 세력이 쪼그라들었죠. 그리고 1492년 마침내 이슬람의 마지막 근거지였던 그라나다라는 항구를 스페인이 함락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 이 스페인에서 일어난 이슬람 세력 몰아내기 위한 이 운동을 뭐라고 부르죠? 네, 재정복 운동. 스페인어로는 레콩키스타라고 불리죠. 자, 외부에 강력한 적이 있으면 내부는 어떻게 돼요, 보통?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저 지금 문 밖에 누가 쾅쾅 두드려요. 자, 근데 저기 뭐 문 밖으로 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몰래 봤더니 외계인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 문을 열면 우리가 다 위험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 문이 열리지 않게 우리 셋은 어떻게 할까요?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저 문을 막겠죠? 그죠? 자, 내부가 단결하는 중요한 방법. 외부에 강력한 적이 생기면은 내부는 어떻게 돼 있다? 단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당시 이슬람 세력들은 유럽인들 입장에서는 머리에 뿔만 안 달렸지 악마들이죠. 그 악마들의 존재 때문에 이 스페인 사람들이 똘똘 뭉치고 단결한다. 뭐를 중심으로 어떤 종교를 중심으로? 카톨릭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카톨릭을 신봉하면서 그 카톨릭 군주로서 강력한 왕들, 이 왕권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된다. 그래서 이 이슬람 세력들을 최대한 얘들이 밀어냈을 때 이 스페인에서는 그 어떤 시기보다 가장 강력한 카톨릭 군주로서의 강력한 왕권이 이제 수립이 돼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막상 이걸 이제 딱 이슬람 세력들을 몰아내고 보니까 자,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탈리아에서는 이때 뭐가 일어나고 있었죠?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무튼 이 오스만 제국이라는 강력한 이슬람 국가랑 지지고받고 교류도 하면서 뭔가 이쪽에서 이제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었고, 자, 근데 문제는 여길 통일해갖고 난 스페인이 이제 동방으로 가가지고 뭔가 무역도 하고 여기서 이것저것 모두 좀 싸우고 싶었는데 더 강력한 나라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 오스만 제국이 있었죠. 그래서 스페인이 똘똘 자기들끼리는 잘 뭉쳤는데 이쪽으로 나가는 게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자, 당시 웬만해가지고는 지구가 둥글 것이다라는 어떤 소문 겸 어떤 과학적 사실들이 이런 학자들이나 왕족 귀족들 사이에서도 일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인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추측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쪽으로 가려면 뭐가 많이 필요해요? 먼 거리, 뭐
목적지가 어딘지 알 수도 없는 그 미지의 영역으로 먼 거리를 원양하게 하려면 뭐가 많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나침반도 필요하고, 지도도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 돈이 있어야 되죠. 배도 만들어야 되고, 그 배에 타고 갈 여러 사람들, 탐험할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 먹을 식량이랑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데, 자, 때마침 스페인에서 강력한 통일 국가가 등장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통일된 스페인의 군주들의 지원하에, 또 여기 스페인도 있었고, 포르투갈도 있었죠. 그 지원하에 여러 탐험가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믿고 서쪽으로 항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먼저 여기 이베리아 반도 서쪽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이 먼저 신항로 개척에 뛰어들어요. 당시 포르투갈의 왕자였던 엘리케 왕자. 이 포르투갈 어른은 엔리크라고도 하죠. 이 왕자는 자, 이 포르투갈을 리스본을 출발해가지고 아프리카 해안가를 왔다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엔히크 왕자를 시작으로 여러 탐험대들이 인도를 가기 위해서 이제 서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포르투갈은 여기에 희망을 가졌어요. 이 검은 대륙 어느 대륙이에요? 이 아프리카를 수도 없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대륙이죠.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도 끝이 있고 동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빵으로 여기 육지랑 최대한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먼 거리를 항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포르투갈은 아프리카를 넘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디를 갈까요? 인도로 가게 되죠. 스페인 사람들은 콜럼버스를 시작으로 자,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이쪽으로 계속 가죠. 이쪽으로 계속 가서 인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인도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자, 어떤 섬에 도착했는데 두 달 넘어서 도착한 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기쁜 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착했을 때 그 섬의 이름을 성스러운 구세주라고 지은 그 섬이 구세주가 아니라 산 살바도르라는 섬이에요. 오늘날의 그 바하마 제도라는 곳인데 자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섬을 발견하는데 그 섬을 스페인 이름을 따가지고 히스파니올라 섬이라고 짓고 여기에 이 탐험가들을 후원해준 여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뭐 이사벨라라는 도시를 만들기도 하죠. 알고 보니까 그 섬과 여기는 이제 쿠바 섬이라고 들어봤어요? 이 지역은 오늘날의 어디죠? 대륙으로 치면은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는 이제 중남미 지역이었던 거예요. 카리브해라는 바다가 있고 여기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콜 콜럼버스.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여기가 인도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원래는 인도는 동쪽에 있어야 되잖아. 동인도잖아요. 그죠? 여기를 그래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서인도라고 불렀죠.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는 인도에서 인도가 아니었어요. 인도가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도 여기를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고 여기 원래 살던 원주민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인도 사람이라고 불러서 인디언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들이 가장 원했던 건 향신료인데 여기 향신료가 거의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그러면 금이라도 좀 있겠지 싶었는데 금도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금도 없는 분. 그래서 콜럼버스가 금도 향신료도 없다는 게 이제 점점 두 번, 세 번째 가면서 알게 되니까 나중에는 뭐를 데려올까요, 여기서? 거기 있던 원주민들을 그냥 노예로 잡아온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노예무역 같은 것들이 또 막 일어나게 됩니다. 신항로 개척 얘기는 다음에 또 자세하게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